대형 백화점 안에 전통시장이 들어왔습니다. 골목 상권을 배려하는 백화점의 상생 행보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계도 기간을 6개월간 거치기로 했는데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증권사들이 특판 RP 상품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리를 연 3%까지 높인 RP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뱅크가 또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자본금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 탓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주요 14개 유통기업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저마다 상생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최근 한 대형 백화점이 실천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을 백화점 안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서울시 한 백화점의 지하식품관. 아기자기한 디저트가 진열된 매장 바로 옆에서 빈대떡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맷돌로 직접 녹두를 갈아 두툼하게 붙여내 남대문 시장의 명물로 알려진 순인의 빈대떡입니다. 30년 가까이 시장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중앙 왕족발도 한편에 자리를 잡았고 길거리 대표 음식인 호떡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형 백화점이 전통시장 상품을 알리기 위해 백화점 내 특별 매장을 마련한 겁니다. 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보다 좋은 상품을 많은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상생전을 개최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전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점포로 이어질 계획이며 일부 매장은 입점기에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백화점에서 맛볼 수 있고 시장 상인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내에서 인지도와 판로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행사를 통해서 저희 가게도 이렇게 멀리 또 홍보할 수가 있고 좀 젊은 층들도 오셔서 저희 떡을 맛있게 좀 덜 드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골목 상권을 배려하는 백화점의 상생 행보가 이어지면서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계도 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본격 시작되는 주 52시간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처벌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그동안 주요 간담회를 통해 계도 기간 확대를 적극 주장해온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또 좋죠. 상교 측면에서야 당연히. 저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 대표들은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계도 기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가장 많았나요? 좀 많았죠. 예, 이게 바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처벌이 유예되는 6개월 안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는 개별적인 사례에 행정해석이나 판례만 나열돼 있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전에 가이드라인하고 나왔던 회식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예시가 그걸로 다 잣대를 대서 만약에 하드하게 적용이 되면 단어 하나하나에 의해 가지고서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활동에 서로가 다 위축되는 상황이 되겠을까.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들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며 앞으로 6개월간의 계도 기간 내에 국내에서 축적되는 사례와 해석들을 모아 보완된 자료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개별 사례가 있는 경우 고용부 본부나 지방관서에 문의하면 즉각 대응해 현장 운선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을 정할 때 정부법이나 지침보다는 노사 합의를 우선시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큰 셈입니다. 한편 이번 달 안에 특례 제외업종 등을 위한 유연 근로시간제도 활용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도입 절차나 활용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기성 자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린 증권사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기 자금을 맡길 수 있는 RP 상품의 금리를 연 3%까지 높여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판 RP 상품의 매수는 고액의 신규, 이전 고객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와 장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의 마케팅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증권사들이 연 3% 금리의 특판 RP 상품 매수를 조건으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RP란 환매조건부 채권을 가리키는 말로 증권사가 일정 기간 후 확정 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상품입니다. RP는 주로 국공채, 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해 황금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기자금을 맡기기에 유용합니다. KB증권은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최근 1,500억 원 규모로 연 3% RP 특판을 시작해 하루 만에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지난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연 3% 금리의 특판 RP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소 1억 원 이상 펀드나 주식을 NH투자증권으로 이전하거나 펀드, 랩, 해외 채권, ELS 등에 1억 원 이상 신규 가입할 경우 금액에 비례해 연 3% 금리의 RP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펀드나 ISA, 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등 상품에 가입하면 연 3% 금리의 RP 매수 선택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고금리 특판 RP를 조건으로 고객 모집에 나서는 것은 시중의 대기성 자금이 급증하면서 RP 상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1.5% 내외이기 때문에 연 3%의 특판 RP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5월 말 기준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3달 만에 무려 1조 5천억 원 이상 증가한 33조 1,332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K뱅크가 두 번째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자본금을 5천억 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소식 들려드렸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K뱅크의 신용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또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중단된 신용대출 상품은 직장인 K-통장, 직장인 K 신용대출 등 5개. 자본금 대비 대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자산 안전성 안정을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K뱅크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BIS의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우려해 지난해 출범 3개월 만에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시 중단이라고는 하지만 대출이 급증할 때마다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K뱅크는 지난해 대출 목표를 5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애초 계획과는 달리 신용대출이 월 평균 2천억 원씩 증가하면서 목표치를 출범 70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K뱅크의 수신은 1조 5,300억 원, 여신은 1조 1,000억 원입니다. 아파트담보대출, 간편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상품 출시를 앞둔 K뱅크로서는 자본 확충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업계에서는 인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인터넷 은행의 자본 여력 안정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중소기업인의 축제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이 오늘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고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혁신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를 자처한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의지를 북돋았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700여 명의 중소기업은 제주도에서 연례 리더스 포럼을 열고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생산 수요 변동이 불확실한 만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이어 근로시간까지 급격히 단축될 경우 산업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조기 복귀를 요청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건 문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업종별 편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심화시킨다며 차등 적용을 고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의 수호천사를 자처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강연에 나서 중소기업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홍 장관은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은 자본 네트워크 판로 등을 중소기업에 개방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과 결합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혁신 생태계 경쟁 중입니다. 이제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이번 포럼. 이번 포럼에는 7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혁신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제주도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서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마지막 규제 카드로 남은 보유세 인상이 임박했습니다. 내일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나올 예정인데요. 보유세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에서 과연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던 보유세 개편안이 결국 나오는군요. 네. 하지만 내일 나올 이 보유세 개편안은 최종안은 아닙니다. 지난 4월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이 특위에서 이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특위가 그동안 논의했던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한 밑그림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를 앞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보유세라는 게 크게 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는 한번 올리면 주택을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는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을 보면 네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구간인 이 3억 원 초과가 세율이 0.4%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든 세 차나 네 채 갖고 있던 이 3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63만 원이란 얘긴데요. 네, 하지만 이 종부세를 보면 이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나 아니면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규제가 가능한 겁니다. 정부는 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를 올리기보다는 이 고가주택 보유자를 핀셋 규제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종부세는 이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책정합니다. 자, 준비한 표를 좀 보면요. 자,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이 빨간색으로 9억 원, 6억 원이 나오는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넘어야만 종부세 대상이 되고 다주택자는 이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을 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1주택자의 경우에 보면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이 넘는, 즉 초과하는 부분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이 80%를 매기고 또 여기에 해당 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듯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80%라는 게 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국회 통과 없이도 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비율을 높이면 손쉽게 세금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계산 방법을 듣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봉시가에 공정시장가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좀 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최근에 집을 샀기 때문에 뭐 이번에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공산품은 이 매매 가격에 세금을 바로 매기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집은 좀 다른데요. 매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래가의 60에서 한 80%가량을 공시가라고 책정을 하고 또 이 공시가의 80%가 공정시장가가 됩니다. 바로 가장 낮은 가격인 이 공정시장가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국회 입법 조치할 필요 없이 공정시장가를 높여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긴데요. 이 공정시장가가 그렇다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러니까 세금이 결국에 얼마나 높아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정시장가액이 현재는 80%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100%로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즉 공시가와 공정시장가를 맞추겠다는 건데요. 이 서울 서초구 반포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한번 사례로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전용 면적 84.77제곱미터인 이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지난달 1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확인을 해봤더니 12억 4천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자, 이 공시가격인 12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봤더니 136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대로 계산을 한 거고요. 이 80%인 비율을 100%로 올려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종부세가 1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6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1년에 34만 원 상승하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여주신 게 1주택자,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계신 사람의 경우인데요. 이 강남에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34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게 그렇게 부담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자, 1년에 34만 원 오르는 거는 큰 부담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세 채 넘게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자, 앞서 말한 아파트를 세 채 가졌다고 가정을 하고 종부세를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세 채의 공시가격의 합이 37억 2천만 원인데요. 자, 아파트 값만 4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를 1년에 2,046만 원을 현재 내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80%인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로 올려 잡아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2,670만 원의 종부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다주택, 그러니까 45억 원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1년에 624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이제 역시 다주택자의 세금이 이제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 45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들을 보유를 하면서 6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게 큰 부담일까 이런 생각도 나오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 폭탄도 운운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 세 채를 넘게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이 몇백만 원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보유세 개편 최종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거론되는 이 수준으로 봐서는 이 수십억을 굴리면서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이 수요를 억제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투기 억제 차원보다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이 그동안 낮았던 보유세를 올리는 작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네. 600만 원 세금 내는 게 부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진짜 살 집을 놔두고 나머지 집들은 팔아버리면 또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번 정부는 작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또 꾸준히 일관되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번 보유세 인상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추가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 보유세 인상 방법 중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높이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그 외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네,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자, 이제 시를 좀 보여주시면 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아파트의 공정시장가가 6억 원 이하면 세율을 0.5% 매긴다는 뜻인데요. 이 세율은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별 해당하는 세율을 한 단계씩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통과를 또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법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일 이제 보유세 인상 초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언제 시행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다주택자분들은 그 시행 직전에 집을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 나오는 겁니까, 최종안이? 네, 말씀하신 대로 세금 더 내기 싫은 분들은 팔면 되겠죠. 네. 자, 다음 달쯤이면 아까 말한 특위의 최종 공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이 공고안이 나오면 즉시 정부에 제출하게 되고요. 정부는 이걸 받아다가 오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뒤에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 입법 절차를 거쳐서 내년쯤이면 보유세 인상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의 대미국, 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국제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6일부터 중국산 자동차, 전자 등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다음 달 6일부터 미국산 농축산,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로 맞대응할 예정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관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이 총 3억 3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미 수출 감소가 6천만 달러로 작년 대미 수출의 0.09% 수준이고 대중 수출 감소는 2억 7천만 달러로 대중 수출의 0.1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 연구기관에서 전망한 미중 무역전쟁 피해가 과장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며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팩트에 근거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중 서울과 세종, 제주 등의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부과한 높은 이자는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기존 코픽스, 가상금리와 기준금리, 우대금리 등까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받는 우대금리와 은행들이 대출 원가와 마진으로 가져가는 금액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도 가상금리의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한 이자 부과에 대해선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 규준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킹으로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내 거래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보험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 흥국화재와 모두 60억 원 한도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재산 피해 보상에는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과 맺은 보험은 정보 유지 위반,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이고 흥국화재와는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을 들었습니다. 직접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인원이 가입한 보험도 재산 관련 보장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나란히 미국 시장 조사업체 JD파워의 신차 품질 조사에서 1에서 3위를 휩쓸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3개 브랜드가 포르쉐, 렉서스 등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치고 이 조사에서 1에서 3위를 휩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캐나다 연방보건부인 헬스 캐나다로부터 1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세계 3대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캐나다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LS전선이 인도 남동부 안드라 프라데시주 전력청에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440억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주액은 연간 2억 달러인 인도 초고압 케이블 시장의 2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무인 계산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1월 죽전, 왕십리, 성수 등 3곳에 무인 계산대를 시범 도입한 후 6개월 만에 40곳까지 늘렸습니다. 롯데마트도 현재 10개 점포에서 무인 계산대를 운영 중인데 올해 안에 4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